안녕하세요. 저는 37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한 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해당 사연은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자란 37 성현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두 분은 지역에서 꽤 이름을 알린 농기구 공장을 운영하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두 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녀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성현아, 너는 우리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은 적으셨지만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머니에 넣어두셨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저를 불쌍히 여겼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다고 느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게 금이야, 옥이야 하며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늘 한 가지 말씀을 잊지 않고 하셨습니다. 성현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믿어선 안 된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지만 어린 마음에 그냥 넘겼죠. 초등학교 시절, 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학용품을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할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주눅 들지 않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외적인 풍요로움이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10살이 되던 해, 우리 반에 새로운 남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김태영이라는 아이였는데 첫날부터 저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영이는 저를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너희 부모님은 너를 버리고 간 거야. 너무 못생겨서. 라는 말에 처음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죠. 어느 날 하교길에 태영이와 그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는데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는 태영이의 귀를 잡고 내가 우리 성현이를 괴롭히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날 이후로 태영이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졌고 친구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대학은 서울로 진학했지만 졸업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저는 37이 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법이죠. 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날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한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급정거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차와 제 사이는 겨우 30cm 정도였을까요? 그때 차 안에서 한 남자가 급히 내려와 제게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이 첫인상으로 꽤 좋았어요. 저는 다행히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걱정하며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럼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정중한 태도에 저는 그냥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제 연락처를 물으며 나중에라도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했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어요. 이틀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물으며 사과의 의미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자신이 프리랜서 건축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맡아서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이혼하셨고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경험, 어린 시절의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과정까지.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처음의 만남 이후 민수와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중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죠. 민수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읽는 듯한 섬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민수를 할머니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민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한방차와 영양제를 건네며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성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라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성현아, 너무 서두르진 마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이 보이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는 이미 민수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태도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 민수는 제게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저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점점 민수를 신뢰하게 되셨어요. 특히 민수가 매주 찾아와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모습에 크게 감동하셨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할머니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믿어선 안 된다. 그 말이 때때로 제 마음에 의문을 던졌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런 의심들은 금세 사라졌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우리의 관계가 1년쯤 되었을 무렵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갑자기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죠. 의사 선생님은 노환으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때 민수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바쁜 프로젝트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병원을 찾아와 할머니를 돌봐주었거든요. 저녁에는 집에 들러 반찬도 만들어두고 청소도 해놓았죠.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민수의 태도는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성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도 저도 성현 씨가 지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마사지를 해드리기도 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민수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죠. 어느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민수가 의사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 좋은 치료법이 있는지 상담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세심함에 저는 더욱 민수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가니 할머니와 민수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갑자기 말을 멈추었죠. 할머니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두 사람 다 별일 아니라며 얼버무렸어요. 민수는 곧 자리를 비웠고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현아, 민수라는 사람과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할머니는 민수를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거든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가 뭐 잘못했나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할미의 느낌이 좋지 않구나.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이내 피곤하다며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할머니가 민수를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민수는 지금까지 할머니와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민수에게 할머니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께서 제가 정말로 성현 씨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는 게 아닐까요? 어르신들은 가끔 그러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정성을 다해 할머니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셨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불렀지만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내내 민수는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민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계속 맴돌았어요. 민수와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민수는 장례 후 더욱 저를 챙기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마다 민수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한강변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현 씨, 사실 오늘 특별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죠.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성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계셨다면 축복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울렸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민수가 보여준 진심과 사랑이 그 경고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오셨죠. 성현아, 안 된다고 했잖니.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의 음성이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같은 꿈이 반복되었어요. 할머니가 절박한 표정으로 경고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죠. 불안감이 점점 커졌지만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수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아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급히 집어들며 업무 관련 전화라고 얼버무렸죠. 프로젝트 담당자예요. 아내처럼 잔소리가 많아서 농담 삼아 그렇게 저장해뒀어요. 그의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할머니의 경고와 꿈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민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민수가 알려준 건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민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민수의 주소지를 찾아갔죠. 민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항상 제 집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데이트를 했었죠.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던 중 놀랍게도 민수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부와 함께 있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어요. 카페에 들어가는 세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민수가 분명히 어머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어요. 민수는 분명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음날 민수의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경비원은 민수를 알아보았어요. 아, 그 사람요? 저기 1203호에 살아요. 부인과 함께 사는데 요즘은 자주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부인이라는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민수는 3년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수가 사기 전과 5범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며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수의 실체를 알아냈죠. 그는 정말로 사기꾼이었어요. 주로 혼자 사는 부유한 여성들을 노려 접근한 후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해 처벌을 면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날 발견했어요. 민수가 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의문이었는데 우연히 동네 부동산을 지나가다 민수와 부동산 중개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몰래 지켜봤죠.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농기구 공장의 지분과 땅까지요. 결혼만 성사되면 절반은 당신 몫입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더 듣자니 부동산 중개인이 처음부터 민수에게 제 정보를 넘기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심지어 그 차 사고도 일부러 계획한 것이었죠. 부동산에서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 타이밍에 맞춰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민수의 프리랜서 건축가라는 직업도, 할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태도도, 심지어 저를 향한 사랑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민수를 경계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어떤 식으로든 민수의 정체를 알아차리셨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결혼식 날짜를 잡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반지값으로 이미 3천만 원을 송금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는 특별 주문 제작이라며 비싼 가격을 요구했었죠. 밤새 생각한 끝에 저는 단순히 그를 떠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다른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수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심각한 표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그동안 민수와 나눈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과 민수의 관계를 증명할 방법을 찾았죠. 변호사는 녹음기를 건네주며 민수에게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다정하게 대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제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만약 민수가 자백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부동산과의 공모 사실을 언급하도록 유도할 생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저를 반겨주었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기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결혼 준비에 관해서.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마도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농기구, 공장과 땅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돼서요.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에 욕심이 서려 있는 것이 분명했죠.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부동산 중개인 김 실장님처럼요? 그 말에 민수의 얼굴색이 확 변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김 실장이라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다 알아요, 민수 씨.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해서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도요. 심지어 그 차 사고까지 계획된 거였죠? 민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사뭇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성현 씨,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사기꾼이겠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의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예전에는 그 진심 어린 듯한 눈빛에 속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걸 알고 보니 역겨웠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도요. 당신이 프리랜서 건축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사기 전과 다섯범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 말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신고하게요? 증거가 있나요? 그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속여왔던 거죠? 민수는 비웃듯 웃더니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았어요. 몇 명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들 너무 쉽게 넘어오니까. 특히 당신 같은 사람들.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여자들은 더 쉬워요. 관심과 사랑을 조금만 보여주면 금방 빠져드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상처를 이용해 접근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를 자극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이유도 알고 있나요? 할머니가 당신의 정체를 알아차리신 건가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할망구가 문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지갑을 보더니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 진짜 신분증을 봤던 모양이죠. 그래서 서둘러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래서 할머니께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영악한 할망구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성현이를 속이고 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더군요. 민수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민수는 제 눈물을 보며 비웃었어요. 울지 마세요.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그 할망구가 왜 그렇게 빨리 죽어버렸냐고요? 제대로 돈을 빼낼 수도 없게. 그의 충격적인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인과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민수는 이제 모든 것을 자백하는 듯 했어요. 어차피 제가 증거도 없이 그를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사람은 제 오랜 파트너예요. 동네 부동산을 하면서 혼자 사는 부유한 여성들의 정보를 수집하죠. 당신도 그중 하나였고요. 할머니가 부유하다는 것, 당신이 외동딸이라는 것,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모두 그를 통해 알았어요. 그리고 차 사고도 일부러 계획한 거고요. 당연하죠. 당신이 항상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다닌다는 정보를 얻었으니까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구해주는 남자, 로맨틱하지 않나요?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제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저와의 만남, 데이트, 심지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요? 나를 신고하게요? 해봐요. 당신 말을 누가 믿겠어요? 증거도 없이. 민수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세요? 그 말에 민수는 잠시 눈을 깜빡였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난 이미 5번이나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아무도 저를 잡지 못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탁자 아래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른 방에서도 2개의 녹음기를 더 가져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죠? 당신의 자백이에요. 모두 녹음됐어요. 사기죄, 협박죄, 그리고 어쩌면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혹까지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의 오만함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재빨리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죠.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와 모든 대책을 세워놨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민수는 주춤거렸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불안감과 공포에 질린 사기꾼의 실체였어요. 이봐요, 진정해요. 우리 대화로 풀어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잘못된 건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점점.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의 눈에서 위험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 녹음기 내놔요. 지금 당장.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저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거리를 유지했어요. 다행히 미리 비상 버튼을 설치해 놓았던 터라 몰래 누를 수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비상시 도와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냥 녹음기만 내놓으면 아무 일 없이 내가 떠날게요. 민수의 위협적인 태도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당신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예요. 다른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섰고 테이블 위에 화분이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현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나요? 이웃집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대화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문이 열리고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미 녹음기를 이웃집 아저씨에게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갑자기 문을 향해 뛰었지만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민수는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내용을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그들은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네요. 게다가 협박까지.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변호사를 만나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상담했어요. 변호사는 녹음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민수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녹음만으로도 사기 미수죄는 확실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인과의 공모도 드러났으니 그쪽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의 불안과 공포가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민수를 사랑했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가 보여준 거짓된 마음들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 할머니가 그토록 경고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정체를 알아보셨던 거였죠. 어쩌면 할머니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그를 꿰뚫어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의 집을 수색한 결과 다른 여성들에게서 사기를 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앞으로 사기를 칠 대상자 목록까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세한 개인정보와 접근 방법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수의 악행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그는 지난 8년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 7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총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신고를 꺼렸지만 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용기를 내어 나서기 시작했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증인석에 앉아 민수를 마주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나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해 제 개인정보를 입수했고 심지어 차 사고까지 가장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저를 흔들어 보려 했지만 녹음된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특히 민수가 할머니에 대해 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재생되자 법정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판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증언을 경청하셨어요. 결국 민수는 사기죄, 협박죄, 그리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인과의 공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부동산 중개인은 벌금형과 함께 자격증이 취소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다른 피해자 여성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용기 내어 신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부끄러움에 숨기만 했는데 성현 씨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그들의 말에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행동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어요. 꽃을 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결국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정말 큰 위기에 처할 뻔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꿈에서 경고해 주셔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살랑이며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할머니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해졌고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인간성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삶의 지침이 되었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믿어선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경험이 저를 의심 많고 경계심 강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진실된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농기구 공장을 현대화하여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할머니가 남겨주신 지혜가 사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또한 비슷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지역 모임을 만들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시 마음을 열어가고 있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누군가를 온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수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믿어선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히 경계심을 가지라는 의미를 넘어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진짜 사랑과 신뢰는 시간을 통해 검증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경고는 사실 저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저를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누군가에게 할머니처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자. 그리고 내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자. 이것이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었던 37 성현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불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불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